윤정이는 장례식장 조문객 명단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62세. 재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남편 강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검은 상복을 입은 정희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게 현실인가 아니면 또 다른 악몽인가? 정희의 인생은 늘 가난과 외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23세 첫 결혼, 30에 이혼. 두 아이를 키우며 공장에서 식당에서 청소부로 일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연락을 끊었다.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 망쳤어. 막내의 마지막 문자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60세가 넘어 만난 민수는 기적 같았다.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가족과 의절하고 평범하게 살던 그는 정의의 순박함에 반했다. 나이도 돈도 상관없어요. 그냥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민수의 프러포즈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결혼 3개월 만에 그는 떠났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 사고. 정희는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시어머니 박말순을 마주했다. 85세의 노부인은 휠체어에 앉아 정희를 차갑게 응시했다. 당신이 민수 아내라는 사람이군요. 말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예, 어머님.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민수가 유산을 남겼어요. 50억. 그 돈 당신 줄 생각 없어요. 말순은 단호하게 말했다. 대신 제안이 있어요. 변호사가 나타나 서류를 펼쳤다. 박말순 여사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윤정혜 씨가 1년간 박말순 여사를 모시면 박 여사의 전 재산 100억 원을 상속한다. 단 중간에 포기하거나 조건을 어길 시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정희는 숨이 막혔다. 100억.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 하지만 말순의 눈빛엔 아기가 서려 있었다. 이건 돈이 아니라 복수야. 정희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아들을 빼앗아간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1년.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시죠. 말순은 차갑게 웃었다. 정희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80만 원. 월세는 밀렸고 병원비 독촉장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욕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망설였다. 하겠습니다. 정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부터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방은 지하에 준비해뒀어요. 말순은 휠체어를 돌려 사라졌다. 그날 밤 정희는 민수의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엄마한테 이렇게 팔려가요. 영정 속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정희는 단 하나의 캐리어를 끌고 강남 한복판 15층짜리 저택에 도착했다. 대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1년간 감옥에 갇힌다는 걸 직감했다. 저택은 화려했지만 냉랭했다. 그리고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 D-365. 정희는 수첩에 첫날을 기록했다. 100억을 향한, 아니 생존을 향한 1년이 시작됐다. 지하방은 습하고 좁았다. 창문도 없는 3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정희는 짐을 풀며 벽 모서리에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여기까지 감시를. 첫날 아침 6시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윤정희, 식사 준비 안 했어요? 말순의 목소리였다. 정희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다. 냉장고를 열자 최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어떤 요리를 해야 할지 막막했다. 전복죽이요. 정확히 7시에 식탁에 올려놔요. 말순은 메뉴를 지시했다. 정희는 처음 만들어보는 전복죽과 씨름했다. 7시 정각 떨리는 손으로 죽을 상에 올렸다. 말순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다. 이게 죽이에요? 설탕물이죠. 하얀 죽이 바닥에 쏟아졌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참았다. D-364. 견뎌야 해. 점심 준비, 청소, 빨래, 안마, 약 챙기기. 정희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다. 말순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수건은 온도 45도로 데워야죠. 차는 정확히 3분간 우려내요. 내 옷은 손빨래만 해요. 밤 10시 정희는 지하 방으로 내려왔다. 온몸이 쑤시고 무릎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때 모니터 하나가 켜졌다. 거실의 말순이 CCTV 화면들을 보며 중얼거리는 모습이었다. 돈 때문에 붙은 벌레 같으니 과연 1년을 버틸까? 말순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정희는 카메라를 올려다봤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학대였다. 3일째 되던 날 정희는 말순의 방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에 관찰 일지라고 쓰여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정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정의 마이너스 1일차 눈물 참음. 인내력 확인. 2일차 모욕 감수. 욕심과 필요 사이. 3일차 아직 포기 안 함. 예상보다 강함. 말순은 정희를 관찰하고 있었다. 마치 실험 대상처럼. 정희는 노트를 덮고 제자리에 놓았다. 손이 떨렸지만 화가 났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말순의 행동이었다. 화를 낼 때도 모욕할 때도 그녀의 눈빛 어딘가엔 계산된 의도가 느껴졌다. 마치 정희의 반응을 시험하는 것처럼. 한 달이 지났다. 정희는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다. 말순의 패턴을 익히고 실수를 줄였다. 하지만 말순은 점점 더 까다로워졌다. 발전이 없네요. 딱 이 수준이면 100억은 못 받을 텐데. 정희는 매일 밤 수첩에 D-334, D-333을 적으며 버텼다. 하지만 점점 의문이 들었다. 이 사람은 왜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진짜 목적이 뭐지? 어느 날 밤 정희는 CCTV 카메라를 향해 중얼거렸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수를 사랑한 게 죄인가요? 모니터 너머 말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2달째 접어들자 정희는 전략을 바꿨다. 어차피 1년을 버텨야 한다면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자. 그녀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말순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레시피를 인터넷에서 찾아 수십 번 연습했다. 오늘 맛이 좀 났네요. 말순의 첫 칭찬이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정희는 말순의 취향을 연구했다. 아침엔 구수한 된장찌개, 점심은 담백한 나물 반찬, 저녁은 생선구이. 차는 녹차보다 현미차를 선호하고 잠들기 전엔 발 마사지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았다. 어디서 배웠어요? 말순이 물었다. 그냥 어머님 보면서 배웠어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말순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정희와 말순 사이엔 묘한 리듬이 생겼다. 여전히 말순은 까칠했지만 예전처럼 잔인하진 않았다. 가끔 정희가 만든 요리를 칭찬하기도 했다. 오늘 김치찌개는 내가 젊었을 때 먹던 맛이네요. 정희는 말순의 과거가 궁금해졌다.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차갑고 외로운 사람이 됐을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다. 어머님, 젊었을 땐 어떻게 사셨어요? 말순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가난했어요. 아주 많이. 그래서 돈을 벌기로 했죠. 사람보다 돈이 믿을 만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쓸쓸함이 묻어났다. 3달째 정희는 진짜 며느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연기가 아니라 습관이 됐다. 말순의 약을 챙기고 병원 동행하고 밤에 악몽을 꾸면 옆에서 손을 잡아줬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옆에 있어요. 어느 겨울날 아침 말순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정희는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갔다. 말순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흐릿했다. 어머님, 어머님. 정희는 119에 전화를 걸고 말순을 부둥켜 안았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말순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왜? 우는 거예요? 정희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제발 죽지 마세요. 전 아직도 가족이 필요해요. 그 순간 말순의 손이 정희의 손을 꼭 쥐었다. 거짓말. 아니죠?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심이에요, 어머님. 전 정말. 정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병원에서 말수는 경미한 골절로 진단받았다. 입원 기간 동안 정희는 단 한시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밤새 간호하고 식사를 챙기고 이불을 덮어줬다. 100억 같은 건 잊었다. 그냥 눈앞에 노인이 무사하길 바랄 뿐이었다. 퇴원하던 날 말수는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다. 윤정희. 예, 어머님. 당신. 연기 잘하네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님 아니에요. 칭찬이에요. 말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연기로 시작했어도 진심이 됐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다. 말순의 눈빛이 처음으로 따뜻했다. 퇴원 후 말수는 2층 방에서 요양했다. 정희는 매일 3번 계단을 오르내리며 간병했다. 어느 날 오후 말순이 낮잠을 자는 사이 정희는 방 청소를 시작했다.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다가 뒤쪽 벽에 이상한 틈이 보였다. 손으로 밀자 벽이 옆으로 밀려났다. 비밀문이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는 낡은 앨범과 녹음기, 그리고 가족 표지의 노트가 놓여 있었다. 정희는 손을 뻗어 앨범을 펼쳤다. 첫 페이지엔 젊은 말순의 사진이 있었다. 30대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두 아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수도 보였다. 어린 시절의 민수는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다음 페이지들엔 가족 사진이 이어졌다. 하지만 점점 사진 속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남편은 사라지고 첫째 아들도 사라지고 결국 말순과 민수만 남았다. 마지막 사진엔 홀로 앉아있는 말순의 뒷모습만 있었다.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노트를 집어들었다. 표지에 말순의 일기라고 쓰여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85년 3월 15일 마이너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자살했다. 빚만 남았다.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다. 1990년 7월 2일 마이너스 큰아들이 미국으로 떠났다. 돈을 보내달라는 편지만 온다. 아들이 아니라 ATM이 된 기분이다. 2005년 12월 24일 마이너스 민수마저 가족과 의절하겠다고 했다. 엄마는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린 건데. 정희는 페이지를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말순의 일생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가난, 배신, 외로움,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시험하게 된 과정까지. 2023년 5월 10일 마이너스 민수가 재혼한다고 했다. 상대는 윤정희라는 여자. 나보다 한참 어리다. 또 재산을 노리는 걸까? 정희의 손이 멈췄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23년 8월 14일 마이너스 민수가 죽었다. 내 잘못이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도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도. 이제 남은 건 정희뿐이다. 2023년 8월 20일 마이너스 정희를 시험하기로 했다. 1년간 나를 모시게 한다. 그녀가 돈만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민수를 사랑했던 사람인지 알아보겠다. 정희는 숨이 막혔다. 다음 페이지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희는 내가 고른 사람이다. 민수가 처음으로 엄마 행복해요라고 말했던 날 나도 정희를 만났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다. 하지만 확신이 필요하다. 100억 앞에서도 그 순수함이 유지될까? 정희는 노트를 덮었다. 손이 떨렸다. 이 모든 게 시험이었다. 모욕도 감시도 괴롭힘도. 말수는 정희가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다 읽었어요? 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말수는 휠체어를 타고 비밀방 입구에 서 있었다. 어머님,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괜찮아요. 어차피 곧 알게 될 거였어요. 말수는 정희를 바라봤다.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의 시험이 곧 끝난다. D-210. 이제 반이 지났네요. 정희는 노트를 내려놓고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은 목이 메었다. 지금은 진심이에요. 말수는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아요. 그래서 당신을 고른 거예요.
6개월째 접어든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말순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정희를 물끄러미 보더니 물었다. 당신 누구요? 어머님, 저 정희예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정희? 그게 누군데? 말순의 눈빛은 진지했다. 정희의 웃음이 굳었다. 어머님, 장난치시는 거죠? 장난? 난 당신을 모르는데요. 간병인인가?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민수는 어디 있어요? 내 아들 민수. 정희는 당황했다. 병원에 급히 전화를 걸었다. 의사는 말순을 진찰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다. 치매 초기 증세입니다. 단기 기억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네요. 치매요? 갑자기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다. 85세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나이죠. 스트레스나 충격이 있었나요? 의사가 물었다. 정희는 민수의 죽음을 떠올렸다. 그 충격이 말순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부터 말순의 상태는 날마다 달랐다. 어떤 날은 정희를 알아보고 대화를 나눴다. 어떤 날은 정희를 집에 처음 온 간병인이라고 불렀다. 가장 힘든 날엔 민수를 찾으며 울부짖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돌아와. 말순은 밤마다 복도를 헤맸다. 정희는 그녀를 부축하며 침대로 데려갔다. 어머님, 저 여기 있어요. 혼자 아니에요. 정희는 돈보다 걱정이 앞섰다. 100억 상속 조건 같은 건 이미 잊었다. 그저 눈앞의 노인이 평온하길 바랄 뿐이었다. 밤샘 간병이 일상이 됐다. 말순이 악몽을 꿀 때마다 깨워서 따뜻한 차를 끓여줬다. 어머님, 차 드세요. 정희는 말순의 입에 컵을 가져다 댔다. 고마워요. 정희. 말순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기억이 돌아온 것이다. 어느 날 밤 말순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정희, 나 곧 다 잊을 거예요. 당신도 민수도 나 자신도.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다. 정신이 또렷한 순간이었다. 아니에요. 전 계속 여기 있을게요. 정희는 눈물을 참았다. 내가 당신을 괴롭혔죠? 말순이 물었다. 아니에요. 저를 시험하신 거잖아요. 시험. 말순은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란 걸. 함께 있어주는 거더군요. 정희는 말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전 어머님의 딸이에요. 민수가 맺어준 인연이에요. 말순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딸. 그리고 잠들었다. 정희는 밤새 말순의 손을 놓지 않았다. D-1. 정희는 달력의 마지막 날짜를 바라봤다. 1년이 흘렀다. 어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평생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지하방을 정리하며 정희는 수첩을 펼쳤다. D-365부터 D-1까지 빼곡히 적힌 날짜들. 초반엔 버텨야 해, 포기하지 마 같은 다짐들이 적혀 있었다. 중반부턴 어머님 오늘 웃으셨다, 요리 칭찬 들었다 같은 기록들. 후반부엔 치매가 걱정된다,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걱정들로 가득했다. 정희야, 어디 있어요? 위층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말순은 정희를 항상 찾았다. 5분만 안 보여도 불안해했다. 지금 올라갈게요. 정희는 수첩을 닫고 계단을 올랐다. 거실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정희는 그를 알아봤다. 김 변호사였다. 1년 전 상속 조건을 설명했던 바로 그 사람. 윤정혜 씨,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펼쳤다. 오늘이 약속한 날입니다. 정희는 말순을 보았다. 말순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따라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다.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박말순 여사는 전 재산 100억 원을 윤정혜 씨에게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류엔 부동산 목록, 주식, 예금 내역이 빼곡했다. 정희는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100억. 평생 꿈도 꾸지 못한 돈. 하지만 펜을 서류에 대는 순간 말순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구부정한 어깨, 하얀 머리, 외로운 뒷모습. 정희는 펜을 내려놓았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그 돈 필요 없어요. 변호사가 놀라 쳐다봤다. 말순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필요 없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가 물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순에게 다가갔다. 전 그냥 어머님 옆에 있고 싶어요. 돈 없이도 괜찮아요. 제가 일하면 되니까. 그냥 어머님이 저를 딸로 받아주시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말순은 정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정희는 깜짝 놀라 말순을 부축하려 했다. 괜찮아요. 말순은 정희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섰다. 그리고 또박또박 걸었다. 변호사도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님, 치매는.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다. 말순은 정희의 양 어깨를 잡았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맑고 선명했다. 치매는 연기였어요. 연기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다.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당신이 날 돌봐줄 건지, 돈도 안 보이고 대가도 없는데 진심으로 날 딸처럼 여길 건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진짜예요. 정희는 주저앉아 울었다. 왜 그러셨어요? 미안해요. 말순도 같이 무릎을 꿇었다. 내 평생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돈만 믿고 살았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돈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박말순 여사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늦은 오후 햇빛이 거실 가득 번져 금빛으로 반짝였다. 윤정희는 유언 집행인이 들고 온 봉투를 손에 쥔 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저한테 이 모든 걸 주신다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인께서 남긴 유언장에 따라 상속인은 윤정혜 씨 한 분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음을 참았다. 1년 동안 참아온 서름과 피로, 멸시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어머니, 전 그냥 진심으로 잘하고 싶었어요. 돈은 이제 필요 없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말순의 무릎을 붙잡았다. 저 그 돈 안 받을게요. 그냥 저한테 어머니라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 순간 아무런 반응이 없던 말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그 손을 꼭 잡았다. 그러자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변호사와 하녀가 동시에 숨을 삼켰다. 어머니, 일어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그만. 말순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곧게 선 채로 정희를 바라봤다. 이제 그만 울어라. 그 말 듣고 싶었어. 정희는 얼이 빠져 눈을 크게 떴다. 치매는 거짓말이었어요? 말순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연기였지. 넌 처음부터 돈 때문에 왔잖니. 하지만 나는 그걸 알고도 널 들였어. 누군가 내 곁에 남을지 아니면 돈을 택할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정희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이라기보단 믿음을 얻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어. 내 아들도 날 돈으로만 봤다. 하지만 넌 마지막엔 나를 사람으로 봤잖니.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다. 저는 미워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어머니가 웃는 걸 보고 싶었어요. 말순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서 내게 줬다. 내 모든 걸. 이 집, 이 재산, 이 이름까지. 변호사가 상속 서류를 정희 앞으로 내밀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 순간 말순이 천천히 말을 덧붙였다. 사람들은 말하겠지. 가난한 여자가 운 좋게 재산을 얻었다고. 하지만 난 알아. 돈보다 더 귀한 걸 가진 건 너라는 걸.
정희는 서류에 이름을 적은 뒤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거실의 공기가 따뜻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한때 서로를 경계하던 두 여자는 이제 진짜 모녀처럼 손을 맞잡았다. 정희는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제야 내 곁에 가족이 생겼구나.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창밖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뭐죠? 변호사가 놀라 달려나갔다. 정희는 창문 밖을 보았다. 수십 명의 기자가 대문 앞에 모여 있었다. 100억 유산의 주인, 가사도우미 출신 며느리. 박말순 여사의 전 재산 재혼한 여인에게. 플래시가 터지고 그 순간 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의 시선이 차갑게 빛났다. 저 사람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들이야. 정희는 돌아보았다. 모든 게 멈춘 듯 조용했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한 발자국 들어왔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상속자님. 그의 손에는 두 번째 유언장이 들려 있었다. 거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윤정희는 아직 눈물을 닦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 문틈 사이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빛,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그는 잠시 주변을 훑어보고 말순 여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희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말순의 표정이 굳었다. 너 준호냐? 남자는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이 버린 그 아들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변호사도 하녀도 아무 말이 없었다. 말수는 휠체어에 다시 주저앉았다. 준호 내가 어떻게 여길. 기사를 봤습니다. 가사도우미 출신의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상속했다는 기사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이걸 찾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놨다. 유언장 개정본.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말수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그 안에는 분명 자신의 필체였다. 하지만 날짜는 한 달 전, 즉 그녀가 치매 연기를 시작하기 전이었다. 모든 재산은 친아들 박준호에게 상속한다. 정희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펜과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미 저한테 주셨잖아요. 준호가 웃었다. 그건 가짜였을지도 모르죠. 이게 진짜 유언장입니다. 변호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양쪽을 번갈아 봤다. 두 문서 모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최종본인가? 최종본은 그거야. 말순이 낮게 말했다. 내가 썼지. 하지만 그땐 몰랐어. 진짜 가족이 누군지. 준호는 냉정하게 웃었다. 그럼 이제 후회하시겠죠? 하지만 이미 언론은 움직였고 법원도 제 상속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상속 절차를 중단하세요. 지금부터 법정에서 싸워야 할 겁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에 말순이 눈을 떴다. 그래서 널 고른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정희에게 던졌다. 가져가. 저건 내 마지막 시험이야. 누가 돈을 택하고 누가 가족을 택할지 세상이 보게 될 거야. 준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아직도 저 여자를 감싸십니까? 이 여자는 당신 재산 때문에 온 여자예요.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래. 돈 때문에 왔지. 하지만 넌 돈 때문에 떠났잖니.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봉투를 내려놓았다. 이건 제 몫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끼리 해결하세요. 그녀가 돌아서자 말순이 손을 뻗어 붙잡았다. 안 돼. 넌 이제 내 딸이다. 어머니. 돈이 없으면 가족이 사라지는 세상이라면 그걸 바로잡을 사람은 너야. 말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변호사를 바라봤다. 두 유언장 모두 폐기해. 새 유언장을 작성하지. 유산은 전액 박말순 재단으로 기부한다.
정희와 준호는 동시에 놀랐다. 어머니, 그럼. 그래. 이제 돈은 아무 의미 없어. 남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뿐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거실 밖에서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말순 여사 상속 취소는 사실입니까? 새로운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문이 열리자 말순은 휠체어에 앉은 채 천천히 대답했다. 돈이 사람을 시험했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순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싸워라. 돈은 흩어져도 피는 남는다. 카메라 셔터가 연이어 터졌다. 그 순간 거실의 노을빛이 세 사람을 감쌌다. 그리고 창밖의 플래시가 꺼질 때 말순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희가 울부짖었다. 어머니. 변호사는 서류를 닫았다. 책상 위엔 아무 유언장도 남지 않았다. 다만 한 문장만이 남았다. 돈은 사라져도 진심은 상속된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엔 슬픔과 평온이 동시에 어렸다. 그리고 그 순간 법원으로 향하는 준호의 손에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다.